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야망이 소멸된다. 2. 기술 제조를 촉진하십시오. 3. 양안 전쟁.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의 대만 침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무력 시위를 진행 중인데요. 특히 중국 해군이 2개 항모전단을 대만 해협으로 파견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 7함대 소속 항모전단이 남중국해로 진입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대한민국도 중국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으로 인해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동북아 안보 정세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해군이 동원할 수 있는 대항 전력은 제주 해군기지에 위치한 7기동 전단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그마저도 반쪽에 불과합니다. 아덴만 해적수탕, 림팩 등 각종 원정 훈련으로 수적 주력인 KD 입첩 중 상당수가 기지 밖에서 활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야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해군에서 부족한 대항 전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군함 건조를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얼마 전 진수된 정조대왕함입니다.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최신 이지스함과 동등한 수준의 국산 초대형 함수소나를 비롯해 한국이 개발한 여러 국산 레이더와 무기가 도입된 순양함급 이지스함입니다. 특히 BMD 체계가 도입되어 북핵에 대한 탐지 및 추적과 묘격까지 가능한 만능함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2028년까지 총 3척의 정조대왕급을 도입해 군의 전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완전 스텔스 설계를 강화하고 국산 레이더로 구성된 토란 마스트가 탑재된 한국형 구축함 KDDX 6척이 추가로 건조됩니다. 계획대로 건조가 이뤄진다면 현재 3척의 이지스함과 6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7기동 전단을 6척의 이지스함과 12척의 구축함으로 이뤄진 7기동 함대로 개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SM-3 논란입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BMD 기능이 있는 정조대왕할 정작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이 없다고 지적하자 해군이 SM-3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전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킬 미래 구축함 전력과 탑재될 무장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군사행동 목적이 침략이라는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역시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면 수년 내 전쟁이 일어날 것이 울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도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만과 중국의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일 국가인 대만이 뒤집어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올라가는 물가가 더 걱정해야 하는 반응인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뜻하는 양안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해운이 끊깁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최단거리 항로가 차단되면서 선박 운행이 중단되는데요. 거의 모든 물자가 해상으로 운반되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한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중국의 아시아 패권 장악이 가시화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항행의 자유를 부정하며 무해 통항권의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해 통항권은 특정 바다의 연안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의 영해에서 다른 국가의 선박에 제약 없이 항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규정인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를 굉장히 고가화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장악하면 중국 해군이 닿는 모든 바다를 중국이 통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물류가 막힌 대한민국은 손 한 방 쏴보지도 못하고 중국에 항복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말 상상만 해도 참담한데요. 이대로라면 광목 후 분단처럼 패권 경쟁에서 승리한 강대국에게 한국이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를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제국처럼 나약한 국가가 절대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는 우리의 바다를 지킬 늠름하고 강력한 해군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최근 진수된 정조대왕입니다.
미국 항모전단이 남중 국해에 진입하고 시진핑이 바이든을 협박하던 지난 7월 28일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역사상 네 번째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이 진수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 8,200톤의 순양함급 구축함입니다. 만재 톤수로는 12,000톤의 거함인데요. 이전까지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함이자 첫 국산 이지스함이었던 세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서 얻은 노하우에 다수의 국산 장비를 더한 우리 해군의 자부심입니다. 그만큼 무장이 아주 훌륭한데요. 함포와 미사일, 소나와 여러 보조 레이더까지 첨단 국산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합소나 체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음파를 쏘아 적을 찾는 능동형 초대형 함수소나, 광범위한 해역의 음파를 분석해 적을 찾는 선배열소나, 적 잠수함의 회피를 고려해 심도를 조정해 적을 찾을 수 있는 가변 심도 소나로 중무장했는데요. 전방에 대형 함수소나는 탑재를 위해 도크를 추가로 파내야 했을 정도로 큰 크기만큼 출력이 엄청나고, 가변심도 소나는 후방 좌측에서, 선배열 소나는 후방 우측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됩니다. 또 레이더의 국산화도 상당합니다. 선체 상부에 국산 3차원 레이더 SPS-560K가 탑재됐습니다. 세종대왕함이 사용하던 외산 SPS-95K를 압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수직발사관 KVLS-1과 KVLS-2가 총 40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해송, 초음속 미사일 등 국산 무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2022년에 걸맞는 최신 군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군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국산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조대왕함에는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BND 체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도입하는 SM-6 미사일로도 탄도탄 요격이 가능하지만 이 미사일도 마찬가지로 외산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SM-6 미사일은 미 해군의 함대공 유도 미사일로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했는데요. 사거리는 최대 460km가량으로 우리 해군이 현재 운용하는 SM-2 미사일의 사거리 170km의 2배가 넘습니다. 현재 한국은 한국형 방공 미사일을 개발 중이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이며, 국산 미사일이 SM-3 성능에 도달하려면 2030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현재 해군은 북한의 핵도발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 SM-3 도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SM-3 미사일이야 현존 최고의 요격 미사일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비쌉니다. 발당 단가가 2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가격이 비싸지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방공 미사일의 효용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는 시간과 예산을 더 투자해 국산 미사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반대 의견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해군의 의견이 맞다고 말합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날 판에 개발 중인 미사일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지금은 무사히 완성돼서 명품 무기로 인정받고 있으나 클러스터 처리 문제로 개발 일정이 지연됐던 해군 단거리 미사일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해군 미사일은 개발 막바지에서 시스키밍 미사일과 파도 등으로 발생하는 잔상을 구분할 알고리즘을 마련하지 못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발사 횟수를 늘려 결국 문제를 잡아냈습니다. 다만 일정이 상당히 지연됐는데요. 따라서 국산 미사일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위태로운 동북아 정세를 무시하면서 무조건 국산에 의존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외산에 무조건 기대서도 안 됩니다. 당장 필요한 최소 수량을 도입해 도입 가격을 최소화하고 이후 국산 미사일이 무사히 개발되는 대로 국산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2일 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했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하원 의원에 무려 18회나 당선된 미 정치계의 거물입니다. 우리로 치면 구선 의원에 해당하는데요. 그만큼 미의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미의회의 거두인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한 것은 미국이 대만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선언이라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어떻게든 대만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심대한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며 격분했는데요. 또 7월 28일에는 시진핑과 바이든의 통화에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을 만큼 미국과 중국의 사이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8월 3일 현재 대만의 전쟁 초기 현상인 사이버 공격까지 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의 포성만 없을 뿐이지 이런 행동은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도 중국의 행동의 한치의 물러남 없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펠로시 의원을 호위하기 위해 미 항모전단이 나섰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미국의 주요 인사라 하지만 미 항모전단까지 움직이는 것은 중국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7월 28일 싱가포르에서 북상한 레이건 전단이 남중 국해에 진입했습니다. 당연히 중국군 역시 만물을 놓았습니다. 먼저 7월 30일 야간 대만과 인접한 중국 남부 푸젠성에서 대대적인 사격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다연장 로켓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이어서 중국 공군의 제-16이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에 침투했습니다. 또 중국이 실전 배치한 두 척의 항모가 위아 항모전단을 이끌고 대만 해협에 결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항모전단과 중국 항모전단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인데요. 이렇게 양국이 극한 대립을 하자 분쟁 당사자인 대만 역시 전시태세를 발령했습니다. 8월 2일에서 4일까지 3일 동안 전시태세로 중국에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만의 모든 항공기와 군함이 출격 준비를 갖춘 채 비상대기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현재 중국은 071형 LPD, 075형 강습 상륙함 등 상륙함 전력을 대거 확충하며 대만 침략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력 시위에서 중국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그저 무력 시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전력을 대만 앞푸젠성에 집결 중이며 그 모습이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러시아군의 집결을 연상할 정도입니다. 전방에서 수송 임무를 수행할 장갑차의 이동이 목격됐고 함께 운용될 전차부대 역시 목격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다연장 로켓과 제장 전차량이 철도로 운송되는 영상이 중국 웨이보에 게재됐고 각종 특수 차량의 움직임 역시 관측됐습니다. 심지어 고가의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HQ-22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정도면 침략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전력은 다 굴러모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력 운송과 보급을 위해 다량의 트럭이 집결 중인 것이 확인됐으며 철도를 통해 소형 보트를 운반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는 부족한 상륙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특작조라 보병 전력을 운반할 용도로 추정되는데요. 민항기에 이 착륙이 멈춰섰습니다. 지금 동북아는 양안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앞서 K2, K9 이외에도 4조 원대의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수출 이행 계약을 맺은 지 2달 만에 계약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 9억 달러의 선수금으로 즉시 지불하면서 그동안 폴란드가 돈이 없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들어갔습니다. 통상 10% 안팎인 무기 수출 계약금의 선수금을 30%까지 높여 지불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폴란드의 현재 안보 상황이 시급하며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빠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폴란드 측은 선수금을 통상 수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대신 납기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경우 12기가 먼저 내년 하반기에 폴란드에 인도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카이와 FA-50의 한국형 유도퍼 탱크 EGD 및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램 장착 등 성능 개량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해 카이가 납품할 FA-50T의 형상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 성능 개량 형상이 될 전망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는 자국 내에 물류 허브 로지스틱스 허브를 짓고 FA-50 조종사 양성용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과 정비체계 추가 수출도 한국 측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FA-50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한국이 개발 중인 KF-21까지 폴란드 내에서 생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F-21을 추가 도입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유럽 매체인 비셰그라드 24 등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 당 파이스의 미하우야흐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21P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야흐 의원은 폴란드 여당의 3선 의원으로 폴란드 국방위원회 의장을 지내 이번 발언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치권 내에서 KF-21 도입 반칙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KF-21 제작사인 카이는 아직까지는 회사와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폴란드의 현재 태도와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정치권뿐만 아니라 폴란드 국영방산업체까지 나서면서 실제로 KF-21 공장이 폴란드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방산업체인 PGZ 흐바의 회장도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KF-21 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리자 이렇게 폴란드에서 대신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폴란드 측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게다가 흐바액 회장은 KF-21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EU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까지 드러냈는데요. 이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KF-21 일부 수량을 주문하고 옥새철 충조약으로 일부를 현지 생산하는 한국판 FMS 의군사 판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형태로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PGZ는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국내 업체들과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무기들의 현지 생산 문제를 협상 중인데요.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미국 독일제 대신 한국제 무기 대량 도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유례 없는 신속한 공급 조달 속도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에 K2, K9의 로켓 배송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였는데요. 부족한 전력을 수개월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참에 목리를 부리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폴란드로 갈아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생산과 공급 속도만 빠른 게 아니고 무기 자체만으로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기술적인 우수성은 시험 비행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이슈인데요. 해외에서 만든 항공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국이 직접 만든 이사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사실상 성공했다는 점에서입니다. KF-21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사천에서 만난 새 시험비행 조종사협회 풀린 부회장은 앞서 캐나다 왕립공군에서 시험비행 조종사이자 전대장으로도 복무했으며 특히 미국의 F-35 라이트닝 II의 개발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시험비행 조종사, 비행기 개발자로 산전수전을 겪은 인물입니다. 최근 풀린 부회장은 사천을 찾아 KF-21 비행을 참관했습니다. 기체 실물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풀린 부회장은 KF-21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다. 정말 이른 시일 내에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잘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시작부터 첨단화된 전투기 개발 시스템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험 비행이 이뤄지는 미션 컨트롤룸에 들어갔는데 로키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처럼 멋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면서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한국도 전투기 개발국으로서 이제 앞서 나가는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풀린 부회장은 미션 컨트롤룸에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 기술진과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항공기술력 수준에서 봤을 때 한국도 어디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함께 사천을 찾은 조지오 클레멘티 아이피즈 학교장 겸 셋 회장은 한국의 기술 레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높아진 것은 KT-1, T-52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 11년간 한국인 시험비행 조종사들을 가르쳐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KF-21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한국이 스스로 개발하고
현재 최초 비행까지 성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는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을 치켜세웠습니다. 한편 KF-21은 지난 7월 19일 1호기 첫 비행 성공에 이어 지난 11월 10일에 2호기 첫 비행 성공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KF-21 보람의 시험비행 평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개발 시험비행 요원 3명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개발 시험비행 요원은 신규 연구 개발된 항공무기 체계 시험비행, 성능 평가, 운용 가능성, 안정성 검증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군 52 시험평가전 대52전대는 12월 8일 김희 중대령 전대장 주관으로 2022년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개발시험비행 교육은 시험비행과 평가를 담당할 항공무기체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수료식에서는 개발시험비행 조종사의 김종배 소령과 백승호 소령진이, 개발시험비행 기술사의 김민석 소령진이 선발돼 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3명의 개발시험비행 요원은 KF-21 시험비행 평가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48주 동안 330여 시간의 이론교육과 120여 소티의 비행훈련을 거쳐 시험비행 계획부터 자료획득 분석, 시험비행 기법 등을 교육받았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는 직접적인 시험비행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개발시험비행 기술사는 시험비행 계획, 자료획득, 분석 업무와 함께 시험 통제관 테스트 컨덕터를 맡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미 공군 시험비행학교의 제프티스에서 처음 접하는 항공기를 시험비행하고 항공기 성능 안정성을 분석하는 등 개발시험비행 요원으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김소령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KF-21 개발에 일조하고자 개발시험비행 요원에 지원했다며 우리 공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시험비행 분야 발전에 맞이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KF-21 개발과 비행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사격 준비 구령이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사 구령과 함께 포구가 불과 연기를 뿜습니다. K-98문의 포신이 모두 한 방향을 겨누고 일렬로 들어선 가운데 포구가 굉음을 올리기 무섭게 산등성이에서 번쩍이는 불꽃이 튑니다. 한편 K-96문이 줄지어 엄청난 속도로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방해를 마치고 동시에 포격을 가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흙먼지를 날리며 훈련장을 빠져나갑니다. 최근 육군 28보 병사단이 적 도발을 가정한 K-9 자주포 대응 사격 훈련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서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K-9만의 특별한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과 러시아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이 탑재된 한국 무기의 기술력에 놀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28사단 광명대대는 지난 25일 경기도 연천군 일대 훈련장에서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탄종 장약 사격 통제 절차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 가운데 적 도발 대응 사격 훈련을 벌였는데요. 이번 훈련에 동원된 18문의 K-9 자주포는 보동의 자주포 훈련에서의 방열 태세와 다르게 포신을 고각으로 세우지 않고 1.6km 앞에 적을 직접 겨누고 있었습니다. 보통 자주포는 전차처럼 근거리 전투를 상정하고 설계되지 않습니다. 시야 밖의 표적을 노리고 지형을 넘어 곡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운용 교리이기 때문인데요. 비교적 가까운 표적을 직접 조준해서 직사로 쏴 맞추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은 자주포의 일반적인 운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주포는 전차에 비하면 훨씬 취약한 장갑을 두르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를 해야 하는 근접 전투 상황은 가능하면 마주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법. 전차와 마주하는 상황이 없으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래서 항상 대비해야만 하죠. 그런데 K-9의 경우에는 대비해야 하는 상황 중 하나 정도가 아니라 평시에도 직사 운용을 상정한 듯한 모습이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더해 포구 초속 측정 장치를 달아 포탄이 포신을 떠나는 순간의 속도를 계산하여 포탄 사격의 오차 3할 이상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직사 대응 사격 시의 차탄은 물론 초탄의 명중률까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해 광명부대 포대장 김진영 대위는 포탄 사격 시 발생 가능한 오차 중 36-44%가 포구 초속에 의해 나타난다. 장비와 장약의 차이에서 포구 초속 차이가 발생하는데 포구 초속 측정 사격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 방열 시스템과 연사력, 포구 초속 측정 장치의 시너지는 K-9가 직사를 할 때조차 곡사와 다름없는 성능을 뿜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포탄을 40km나 날려보내는 K-9의 주포로 155mm 포폭탄을 직접 조준 직사당하면 장갑을 뚫는 데 특화된 성형 장약탄이 아니더라도
외부 사통장치나 궤도를 파괴해서 상세대 전차까지 무력화 내지 반파시킬 수 있다고 하죠. 대전차용 고폭탄막 K9에 실어주면 근거리 포격전에서 아예 장갑을 뚫고 전차를 파괴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쏘는 고폭탄의 포갑과 파편에 대한 생존성을 보장받고 14.5mm 중기관총과 대인지뢰에 대한 완벽한 방어력 역시 제공하는 강철 장갑제까지 두르고 있죠. 그리고 K9의 출중한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주는 기동 성능. 1000마력 엔진이 뿜는 최고 속력 시속 60km의 기동성은 2.5m 수심의 강과 2.8m 너비의 참호, 75cm의 수직 장애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K9의 유기압 현수장치는 이러한 험지 돌파 능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포격의 반동까지 조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흡수할 수 있죠. 이러한 기동 성능을 최대한 살리면 초탄 명중 후 탄도를 역추적 당하기 전에 빠르게 다른 진지로 이동. 이동한 진지에서 자동 방열 후 30초 만에 재사격하는 신출기모란 슈트스쿠트 작전을 펼칠 수 있고 직사 상황에서 역시 이런 기동성은 빛을 발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유사시에 자주 보인 K9도 마치 전차처럼 써먹을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K9는 직사 성능 자체가 매우 뛰어납니다. 자주포의 직사는 복사 간접 사격에 비해 훨씬 강력한 화력을 뿜어낼 수 있는데요. 간접 사격의 화력은 표적 직격 시가 아니라 지근거리 폭발 시 표적에 줄 수 있는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곡사로는 전표적의 정확한 명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접 사격은 탄도를 그리며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표적에 직접 꽂아 넣는 사격이죠. 이 둘을 비교하면 당연히 직사가 압도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군의 관측 지원을 받아 확보한 표적 좌표를 바탕으로 각도와 장약을 계산해서 쏘는 곡사와는 달리 직사 상황에서는 표적 식별도, 조준도, 발사도, 대조준까지 모두 포수가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포수의 역량 차이에 따라 직사의 성공률은 천차만별이며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길 만한 신뢰성은 기대하지 않고 비상시에만 고려하는 운용법 취급을 받죠. 그런데 K9에 적용된 한국만의 기술력은 이런 직사 운용에도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먼저 자동 방열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방열은 배열을 내보내 포신을 시키는 방열이 아니라 화포의 사격 준비 태세를 말하는 방열입니다. 즉 K9는 적을 식별해 조준 후 발사하고 반동으로 어긋난 조준을 다시 수정해 차탄을 쏘는 일련의 방열 과정을 포수한테만 맡기지 않고 외부의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해서 전부 자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격 성능입니다. K9는 직사를 하지 않을 때도 최대 사거리 40km, 15초 안에 3발을 쏘는 급속 사격과 3분 연속, 분당 6발을 사격하는 최대 발사속도 사격이 가능하죠. 첫 3발은 5초에 한 번씩, 그 다음 24발은 10초에 한 번씩, 40km 바퀴 표적 머리 위에다 155mm 꽃폭탄을 쏟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직사할 경우 탄속이 초속 1000m, 마하 2.9에 달합니다. 그리고 K9 운용부대는 이러한 기동을 살리는 훈련을 상시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자주포 하나에 몰아넣기에는 과하다 싶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보니 설계부터가 적어도 전차와의 일시적 근접전 혹은 전차로의 전용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도 한 것입니다. 최근엔 폴란드가 한국과 방산 빅딜을 진행하면서 K9 자주포 역시 648문이나 사갔는데요. 덕분에 K9의 직사 포격을 가장 먼저 얻어맞을 나라는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뒤졌습니다. 폴란드가 K9를 이토록 매력적으로 생각한 이유가 바로 곡사와 직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성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의 북쪽은 강이 흐르는 평지, 남쪽은 산지로 폴란드군은 두 가지 지역 모두에서 싸울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기 공여로 인해 전력 공백이 발생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는 한 가지 무기만 구매해 양쪽 전장을 모두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 가지 무기만 구매해 양쪽 전장을 모두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K9는 평지에선 화력 지원을 하다가 적 전차의 전선이 돌파당하면 직사로 전환할 근접전을 수행하고 산지에선 4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살려 산등성의 너머로 포탄을 뿌리는 폴란드가 원하는 바로 그 성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성능은 비단 폴란드뿐만 아니라 산과 평지가 조합된 전장이라면 어디서라도 엄청난 강점인데요. 폴란드가 나토를 대표해 한국 무기시장에 와서 지갑을 연 만큼 K9의 수출 역시 추후 나토에 소속된 여러 국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K9의 개발 과정, 기화 중에서 사격 시험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연구원의 이야기가 있죠.
1997년 K9 실용 시제 1호기는 현 하나디펜스의 전신인 삼성테크인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최대 발사 속도 기술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제기 개발과 시험 평가 때부터 팀워크를 다져온 포반장 국과연 강신천 선임연구원, 사수 삼성테크인 정동수 대리, 부사수 국과연 조기호 기술원, 탄약수 삼성테크인 안병철 대리가 차례로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사격 때마다 장비의 이상 유무 판단과 점검을 완벽에 가깝게 수행해왔죠. 두 발이 부초의 간격으로 연이에 발사된 후 세 번째 탄이 장전되었지만 이번에는 발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격이 되지 않았는데요. 방호벽 뒤에서 대기하던 연구개발진이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지만 이미 자주포 내부는 화재에 휩싸여 있었죠. 탄약수 안병철 대리는 탈출했지만 부사수 조기호 기술원은 등에 불이 붙고 포반장 강신천 연구원은 손등을 크게 대었습니다. 그리고 사수였던 정동수 대리는 가장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죠. 당시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던 박승근 과장은 불은 자주포 내에서 계속 타고 있었고 사수석에 앉았던 정동수 대리가 잠시 후 하염을 뚫고 나왔는데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사람의 정신력이란 게 대단한 것이 그 상황에서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친 데 없느냐고 묻고는 고동으로 신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와 내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정동수 대리는 연구개발진 모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 34세의 나이에 부인과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당시 삼성테크인 공장장이었던 한상수 씨는 장례식 날 정대리 무덤 앞에서 모두 서로 개안고 울었다. 산을 내려오면서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정대리가 함께했던 신자포병은 꼭 우리 손으로 성공시켜 먼저 간 정대리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각자 다짐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렇게 해냈다. 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연구원들의 피와 땀이 서린 K9 자주포는 지금은 한국 명품 방산의 아이콘이자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접수하는 든든한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성능은 물론 가격까지 세계 최상 위급 스펙을 달성해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지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한몸 불사를 각오가 있는 한국인의 한과 어리 녹아 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